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에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분양했던 강일 어반 브릿지의 경우에도 거의 4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 보이기만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개발 현장들과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 돼서 분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재건축 재개발을 맡고 있는, 도시의 정비 사업을 맡고 있는 두 가지 양대 산맥,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인데, 이 제도의 텍스트만 살펴보면 우리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높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환수해서 국민에게 돌리겠다라는 이 텍스트는 일반 서민과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자세히 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두 제도는 부자들에게 더 유리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급을 막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개발을 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기대 실익을 낮춰버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단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얻게 됨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데 그게 낮춰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도세 중과와 다를 바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죠. 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어땠습니까? 막상 시행이 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감소했죠. 그렇게 되면서 파는 물량이 없으니 공급은 자연스럽게 감소됐고, 그 결과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의 경우에는 나대지가 없습니다. 택지 공급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신축 주택이 꾸준하게 시장에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죠. 보통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 제도가 일시 중단되거나 없어질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단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와 제초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분양이 되는 단지가 많습니까? 없죠. 이것 때문에 분양을 늦추는 단지가 정말 많습니다. 자, 모든 생물과 사물, 심지어 이 경제 부분도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도시의 그 경제, 그리고 부동산의 주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시장 활성화, 이러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초반에는 가격 상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신축 주택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적죠, 비중이. 노후주택이 비중이 월등히 많은데, 이게 공급 과잉까지 신축이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신축의 희소성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공급의 과잉이 수요 심리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정 내지는 하락 국면을 맞게 되면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역대 최장의 상승기를 가지고 있죠. 하락과 조정도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아직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고점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제도로 공급을 억제하게 된다면 결국 노후주택의 비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낮은 주거의 질을 가진 도시로 서울이 전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만 상승하고 주거의 질은 낮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도시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중심 얘기는 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란 일단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을 나눠서 갖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과거 이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8.3일 대책에 포함돼서 발표가 됐었고, 결국 2006년 5월 25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적용단지는 2008년 돼서야 나왔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리먼 사태가 있었죠. 이러한 이유도 있었고, 또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초안이 적용된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존버했죠. 그냥 이 제도가 없어지기까지 기다리겠다. 존버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없었고 부동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침체됐었잖아요. 이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초안은 일시 중단이 되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재건축해서 분양하고 입주하는 단지들이 거의 대거 이때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다시 시작이 됐죠. 자, 근데 지금 부담금이 예전에 제초한 마지막 적용됐던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의 부담금 자체가 2억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장난이 아니죠. 자, 지금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강남권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예상이 평균 5억 2천만 원입니다. 거의 4배, 5배가 된 거죠. 그래서 7억이 넘는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의 반포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 4억 4천 이 정도 금액이고요. 단순히 1억 정도는 모르겠는데 7억 이상의 금액을 제초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행하기 쉽겠습니까? 양도세 준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만큼 내 이익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행이 쉽나? 그래서 지금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이만큼 없는 거고 그냥 버티는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내일은 오게 되고 시장과 수요자들은 이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과 자본이 있는 부자분들은 빠르게 서로 적응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의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는 세대수 30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자, 세대수가 늘어나고 나면 수익률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차익이 크면 클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커지고요. 최대 50%.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일반 분양을 줄여서 수익률을 올리고 또 내야 될 세금, 개발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 차익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 차익을 줄이면서 그 줄이는 그 종목들 중에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올려서 고급 자재와 고급 퀄리티의 단지를 조성하면 후에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건축비가 더 들어가지만 세금으로 낼 바에 그냥 건축비로 내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에선 고급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고급 1인 2인 가구를 위한 오피스텔이 유행이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속의 단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방정로를 지나거나 올림픽대로를 지나게 되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바로 용산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자, 갑자기 왜 용산 레미안 첼리투스를 얘기하는지 의아하실 텐데 다 들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용산 레미안 첼리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1974년식이었던 이촌동의 렉스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고요. 자, 특이한 게 1대1 재건축이에요. 460세대를 460세대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전에 한강변에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었던 룰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최고층 56층이라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입주 당시에 이제 프리미엄 포함해서 17억에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2015년. 단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동마다 스카이 브릿지가 연결돼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전면 유리가 반짝반짝거리고 굉장히 멋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이 급발진한 단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일단 2015년 4월 달에 2030 서울 플랜이 발표되면서 이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의 주거 지역에서는 35층 룰이 생깁니다. 그 이전에 재빠르게 추진해가지고 재건축이 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이 단지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전용 85 이하 중소평형을 짓지 않았고요. 일반 분양이 없이 조합원 규모만큼만 재건축을 해서 추가 부담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비용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냈죠. 추가 부담금이 5억 4천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냈는데 이게 15년 준공 시점 와서는 프리미엄이 이미 6억 정도 붙어버렸습니다. 자, 첼리투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1대1 재건축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단지의 프리미엄을 올린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층 룰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빠르게 추진한 이력도 제도를 피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첼리투스를 오늘 예로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첼리투스 고급화 전략 과연 먹혔을까 생각해보면 과거에 2015년 준공 시점에 17억, 18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21년 10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가가 35억 정도입니다. 저층이 그렇습니다. 고가는 50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저층은 2배, 고층은 3배 정도의 차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유동성 장으로 인해 명품, 고가품을 찾는 수요자들이 폭증했습니다. 자, 주택도 명품을 찾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늘었고요. 여러분들 고급 주택, 비싼 주택 하면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실 텐데, 오히려 중가, 중고가, 이제 15억 초과해서 대출 받기 어려운 주택보다도 인기 많은 그런 고가 주택들도 존재합니다. 자, 오늘 주제 분양가 상한제와 대초하는 부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러한 제도, 규제, 억제책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 수요자들은 영리하게 시장에 적응을 하고 이들 지역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할 때 고급 전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겠죠. 1대1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건축비를 올려서 고급 아파트로 지을 것이고,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늘리게 된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하는 일반 분양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청약을 통해서 해당 단지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해당 지역에 일반 분양 수가 적고 이 주택이 원래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하면 300세대든 500세대든 늘어나면 그 해당 지역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고급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량은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당 단지나 해당 동네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따로 소득적인 부분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재테크로 성공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동네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상제와 재초한 대표적인 공급을 맡고 있는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이것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즐겁게 보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또 청약에 나설 단지 정보까지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블로그 이웃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